평양 지휘부에 유례없는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 북한의 입이라 불리던 엘리트 외교관이 CCTV 사각지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도자의 목줄을 죄는 비밀 장부를 손에 쥔 채 탈출했습니다.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그가 화장실 창문을 넘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는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설마 진짜로 돈을 안 받는 건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받겠지. 병원 유리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제네바의 밤바람이 뺨을 때렸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그 생각이 더 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리성혁, 51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구주국장. 25년 외교관 경력에 충성파 간부 가문 3대째. 평양 모란봉구역 간부 전용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평생 단 한 번도 체제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2시간 전까지는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운전기사 왕회의가 가슴을 움켜잡고 주차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었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일반 주민이 평생 모아도 닿지 못할 돈이었고 간부라도 집을 담보로 넘겨야 겨우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쓰러지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살릴 수 없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앰뷸런스 불렀어요. 금방 올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이 된다고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고 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접수해서 막히겠지. 돈 먼저 내라고 하겠지.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이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무슨 일이지요? 그때 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살,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부모는 없었습니다. 돈은 누가 내나? 실랑이가 벌어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말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침대가 나왔고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간호사가 아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여기 있어. 계산서를 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받아주는 겁니까? 이 아이가 뭘 냈습니까? 그 시절엔 말이죠. 북한이었다면 이 아이는 문 앞에서 쫓겨났을 것이었습니다. 돈봉투 하나 없는 아이가 응급실 침대에 눕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양 적십자병원 앞. 한겨울. 12살 꽃제비 아이가 입구 계단에 쓰러져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보고도 돌아섰습니다. 돈이 없으면 환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우리 체제가 틀린 건 아닐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단단하게. 설마 진짜로 돈을 안 받는 건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받겠지. 의심만 품은 채 병원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순간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외투 단추를 잠그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제네바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그 빛이 유난히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그 의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뒤 저는 다시 그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부 집무실에서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니 그대로 쓰러졌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낯선 천장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고혈압이 한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눕는 쪽이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가야 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병원이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치료를 시작하고 돈이 바닥나면 그날로 끝입니다. 아무리 간부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라고 외교관이라고 더 많이 뜯어내려는 것 아닌가? 끝에 가서는 감당 못할 청구서를 내미는 것 아닌가? 그래서 팔에 꽂힌 줄을 뽑으려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달려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쉬셔도 됩니다. 간호사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팔을 당겼습니다. 친절한 손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속셈인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 이유 없이 다가오는 손은 없었습니다. 뭔가를 가져가려고 먼저 주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친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떴고 지금 오는 건 아닌가, 청구서를 들고 오는 사람이 타는 생각에 몸이 굳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낫겠다 싶었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이 조용함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진짜로 안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생각의 끝에서 다른 질문 하나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 병원은 돈부터 받았을까요? 아찔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온 질문은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 모니터에서는 심장 박동이 선으로 그려지고 있었고 팔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으며 이름도 모르는 첨단 장비들이 조용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무언가를 말했고 간호사가 통역 앱을 들고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안정됐어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 여기 계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병원에는 회복실이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퇴원하는 순간이었고 회복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 있어도 된다는 말은 제가 51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회복실 옆 침대에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없었고 옷은 낡았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그 할아버지 팔에 수액을 연결하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며 메모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무슨 직위십니까? 간호사가 잠깐 멈추더니 답했습니다. 그냥 시민이에요. 그냥 시민.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쓰러지면 일단 살리고 보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 원래라니. 제가 지금 뭘 원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살아온 세상이 원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닌 건가요? 51살이 되어서야 이걸 처음 묻고 있는 겁니까? 그 시절엔 말이죠. 북한에서 저런 할아버지는 병원 문 앞에서 쓰러져도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보고도 돌아섰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것이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돈이 없으면 들여보내줘도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을. 그 논리 속에서 저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겨울 어머니가 폐렴 초기라는 연락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입원비 선불을 못 내면 침대가 없다고 했고 돈을 겨우 마련해냈더니 이번엔 항생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달러를 더 내밀었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약이 없는 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사흘을 버티다 돌아가셨습니다. 항생제 한 병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병원 복도에는 항생제가 가득한 카트가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는 노숙자 할아버지도 맞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커튼을 쳐줬습니다. 빼려였습니다. 그때 저는 커튼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간부 가문 3대째인 제가 이 나라 회복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들키면 안 됐고 왜 우는지 제 자신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 때문인지 꽃제비 아이 때문인지 아니면 평생 이것을 당연하다고 믿어온 제 자신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건 체제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이 생각을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눌러 담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사흘 뒤 본국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별 계좌 정리 업무였고 기밀 취급이었습니다. 자료를 혼자 펼쳐놓고 항목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금, UN 인도 지원금 전용 내역, 무기 중개 수수료.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가 커졌고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최종 수신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자 개인 계좌였습니다. 수천만 달러.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문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민이 굶어 죽는 동안 이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던 날 항생제 한 병값이 어디 있었는지를, 병원 앞 계단에서 파랗게 변하던 꽃제비 아이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다 나을 때까지 여기 계셔도 됩니다. 그 나라는 그 돈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 돈을 한 사람이 가져갔고 인민은 병원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생각을 눌러 담을 수 없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덮은 날 이후로 저는 대표부 안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원래도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말은 증거가 됩니다. 표정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표정을 연습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식사 자리에서도 누군가 농담을 해도 딱 적당한 만큼만 웃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숫자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양 본부에서 전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철민 국장. 종파주의 혐의. 처형.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3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철민은 제 30년직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동기였고 외무성에 같이 들어왔으며 서로 집에 드나들며 아이들이 자라는 걸 함께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를 했고 서로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종파주의자라니. 종파주의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체제에 불편한 말을 한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나중에 측근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최철민이 비자금 관련 이상 징후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공식 채널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30년 경력도 훈장도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저도 그 장부를 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철민과 제가 다른 점은 단 하나, 저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묵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부를 본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체제는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대표부 동료 하나가 저한테 슬쩍 다가왔습니다. 같이 오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란히 걷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혁 동지, 요즘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던데 혹시 체제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한 박자 쉬고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냥 피곤해서 그럽니다. 그 사람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이 사람도 두렵구나. 살려고 남을 파는 거구나. 자기가 먼저 지목하면 자기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를 밀어넣게 만들고 그러면서 각자 살아남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나도 그랬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남을 먼저 팔았을까? 그 질문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살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측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평양본부에서 이미 재충성도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구나. 이제 저도 명단에 올랐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 위에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귀국하면 끝입니다. 최철민처럼 됩니다. 그 사람처럼 어느 날 전문 한 장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귀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가 나왔습니다.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어머니를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두 생각이 비행 내내 번갈아가며 올라왔고 어느 쪽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지나갔고 저는 그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평양에서 잡히면 어머니 장례도 못 치르게 되는 건가? 그 생각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평양병원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냄새가 났으며 의료진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3인실 병상 끝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열흘째였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 항생제를 요청했더니 의사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재고가 없다고. 달러를 더 내밀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이 없는 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장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중국산 약을 판다는 곳을 수소문해 세 곳을 돌았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곳에서 비슷한 약이 있었지만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투여해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을 버티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 손이었는데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혁아, 너는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다는 걸. 어미는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묘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외교관 아들이라고. 당의 인정을 받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당을 등지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살겠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네바 병원 회복실을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다 나을 때까지 여기 계셔도 됩니다. 그 말이 지금은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항생제 한 병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의 숫자들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수천만 달러. 아니, 그 이상. 그 돈의 아주 작은 일부만 이 나라 병원 약장 안에 있었더라도 어머니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 계좌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그 시절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이미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네바 병원 회복실에서 봤으니까요. 어머니, 저 그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오고 사흘이 지난 날, 저는 대표부 건물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주변을 의식적으로 살폈습니다. 25년 외교관 생활 동안 저는 항상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국장급 간부가 왜 뒤를 돌아봅니까?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걸으면서 뒤를 확인했습니다. 미행이 있는지,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위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철민이 명단에 오르고 처형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귀국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실 결심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귀국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귀국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니 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무엇인지. 평양 아파트, 당 직위, 25년 경력.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 그것들이 하나씩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탈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발음해봤습니다. 탈-북. 북한에서 그 단어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잡히면 처형입니다. 가족도 연루됩니다. 25년을 충성파로 살아온 제가, 외무성 국장이 된 제가, 지금 그 단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국해서 최철민처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까? 며칠을 그 질문 속에서 지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회의에 나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탈북하면 살 수 있는가? 탈북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들이 밥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먼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대표부 밖 카페에서 낯선 사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조선족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낮게 말했습니다. 최철민 동지가 부탁하신 분이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최철민.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혹시 함정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위장 공작원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 자체가 저를 잡기 위한 올가미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철민과 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갓 외무성에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분이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혹시 동지가 위험해지면 찾아가라고. 저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최철민이 죽기 전에 저를 미리 생각했던 겁니까? 그 사람이 숙청될 걸 알면서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저를 먼저 챙겼던 겁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빡시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탈북 루트를 안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최철민이 이 사람을 믿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달러를 꺼냈습니다. 박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최철민 동지가 이미 맡겨두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들지 못했습니다. 최철민은 죽으면서도 나를 살리려 했습니다. 나는 그가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빚은 살아서 갚아야 합니다.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데려와야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연좌제로 가족이 처벌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박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족 루트도 따로 마련해달라고. 다만 저 혼자 먼저 안전하게 빠져나간 뒤에 가족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탈북이었습니다. 브로커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고 모든 걸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실패하면 모두가 위험해졌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동지가 먼저 안전하게 나오시면 그 다음에 가족을 빼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최철민이 믿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대표부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아내가 자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알면 아내도 위험해집니다. 아는 척하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누군가 알아챕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내를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저 혼자 더 편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더 두려운 것인지 아는 사람이 더 두려운 것인지 그냥 말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같이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불을 살며시 올려줬습니다.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잠든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이동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정기 회의였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동행 감시원이 붙겠지만 그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한국정보당국과의 접선은 박 씨가 중간에서 연결해줬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피해 우회 루트로. 저는 그 준비를 하는 내내 이상한 감각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잡히는 날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저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겁이 나면 더 꼼꼼해지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잡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최철민은 말을 했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다 죽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결과라면 제 선택으로 죽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최철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성혁아, 너는 살아야 한다. 두 사람이 저를 이 자리까지 밀어줬습니다. 이제 제가 걸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디데이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게 떨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오늘 이 얼굴로 마지막으로 북한 외교관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아침 식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목구멍을 눌렀습니다. 아내가 볶아준 반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표부 차량으로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위부 감시원 강동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30년을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강동철, 미안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대표가 하는 연설이란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인권 탄압을 부정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서방의 간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그 발언문을 읽어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언문을 폈습니다.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 인권단체 대표들, 기자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목이 매지 않도록,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목에 걸렸습니다. 평생 읽어온 문장이었는데 오늘은 입 밖으로 나오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읽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의례적인 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당신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강동철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체제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쟤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내내 마음을 눌렀습니다. 지금 그만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돌아와 앉으면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넘기고 내일을 넘기고 언젠가 귀국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서 최철민처럼 됩니까? 저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휴식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강동철도 따라 일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미리 부탁해둔 협조자가 복도에서 강동철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류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강동철의 발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복도 끝 다른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10걸음, 20걸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끝입니다. 아직 발소리가 없습니다. 30걸음.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아들 얼굴, 아내 얼굴, 어머니 목소리. 걸어야 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일 수도 있었습니다. 관리소에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연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알면서도 다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싸우다 죽는 것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그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저는 25년을 뒤에 두고 나왔습니다. 미리 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멈추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강동철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제가 사라진 걸 알아챘겠지요. 보고를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결과가 강동철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망치는 바람에 나쁜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자유를 얻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짐을 지운다는 것. 기쁨이 100%일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망치는 동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방 안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몸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인지 최철민 때문인지 강동철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평양에 있는 아내와 아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 뒤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족 루트 아직 살아있죠? 박 씨가 답했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안심하라고. 전화를 끊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함정이면 어떻게 하나? 박 씨가 보이부 요원이면 어떻게 하나? 지금쯤 건물 밖에 누군가 와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들이 어두운 방 안에서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제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 안에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지켜봐 주십시오. 최철민 동지 고맙습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빈 천장이 좋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없고 당표어도 없고 지도자 초상화도 없는 천장. 처음 보는 천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잡히지 않았다. 오늘 하루는 버텼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겼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딱 두 글자. 이동합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이동합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보다 공포가 먼저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엔 막연히 무서웠는데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는 순간이 오니까 그 공포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몸이 머리보다 빨랐습니다.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것이라곤 최철민 사진 한 장과 달러 몇 장뿐이었습니다. 25년 외교관 인생이 그 가방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걸 들고 가면 되는구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제3국 경유 루트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공항을 거쳐야 했습니다. 박 씨가 처음 설명할 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공항을 향해 걷고 있으니까 그 말들이 하나씩 다르게 들렸습니다. 외교 여권으로 이동한다는 게, 이 여권에 제 이름이 박혀 있다는 게, 지금쯤 평양 본부에서는 이 여권 번호로 수배를 넣었을 수 있다는 게, 공항 신원 조회가 들어오는 순간 끝입니다. 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철민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 한장, 종파주의자, 처형. 저도 그렇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고 분했습니다. 내가 왜 살기 위해 도망치면서도 잡힐까봐 이렇게 겁을 먹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걸리면 안 됩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서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 보위부 요원이 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륙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잡지를 펼치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있겠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창밖에 있었지만 신경은 전부 등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옆 사람이 기침을 했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기침이었습니다. 그냥 기침이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에 이렇게 놀라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상태로 공항을 통과해야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지금 내가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이 비행 내내 올라왔습니다. 눌러도 눌러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최철민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사진. 그 사람이 이 루트를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 박 씨한테 맡겼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것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경유공항에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사람처럼, 그냥 경유하는 외교관처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렇지도 않은 걸음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걷던 복도가 지금은 한 발 한 발이 전부 의식이 됐습니다. 발을 어떻게 놓는지, 얼마나 빠르게 걷는지, 고개를 어디로 향하는지, 그걸 전부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색하게 보일까? 이게 얼마나 티가 날까? 그 생각이 올라올수록 걸음이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2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쪽 공관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얼굴은 알았습니다. 제가 국장급 회의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앞을 봤습니다.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알아봤을까? 저 사람이 알아봤을까? 알아봤으면 지금 핸드폰을 꺼내 보고를 넣겠지. 지금 이 순간 어딘가로 연락이 가겠지. 그러면 끝이다. 공항 출구에서 잡히는 거다. 치욕스럽게, 허무하게, 여기서 끝나는 거다. 그 생각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섭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걸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어야 합니다. 그냥 걸어야 합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칸 문을 잠그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또 들이켰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발이 떨렸습니다. 아니, 무릎이 떨렸습니다.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렇게 무릎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유엔에서 발언하고 핵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무릎은 멀쩡했는데 지금은 화장실 칸 안에서 혼자 무릎이 떨렸습니다. 이게 두려움이구나. 진짜 두려움은 이렇게 무릎부터 오는 거구나. 알아봤을까? 이미 보고를 넣었을까?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알면 낫습니다. 알면 대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채로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게 가장 끔찍했습니다. 2분, 3분.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관원이 보였습니다. 저쪽 다른 게이트 앞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저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다가 바로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저를 안 보는 게 진짜인지 안 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줄을 서서 앞사람이 한 발씩 앞으로 나갈 때마다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이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내 차례가 오면 직원이 뭔가를 발견하는 건 아닌가. 수배 정보가 화면에 뜨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발걸음마다 올라왔습니다. 직원 앞에 섰습니다. 보딩 패스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스캔하고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Have a nice FLIGRAM HT.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패스를 돌려줬습니다. 통과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내쉬었습니다. 그 공항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날 밤 숙소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늦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3시간. 없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5%로 떨어졌습니다.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이 배터리가 다 닳으면 박 씨에게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방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 생각이 들자 억울해서 이가 갈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공항도 통과했는데, 이렇게 방 안에서 고립되는 겁니까?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갔다가 수배가 들어왔다면 끝이었습니다. 방 안에 먹을 것도 없었고 물 한 병 반쪽만 남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빛 아래 사람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겠지. 가족과 있겠지. 아무것도 무섭지 않겠지. 저 빛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 빛 안으로 들어가서 밥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관원이 보고를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 측 연락이 왜 끊겼는가? 박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가족은 지금 어디 있는가? 아내가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하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가?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그 생각들을 멀리 보내려고. 100까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셌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숫자를 세면서도 그 생각들이 숫자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날짜가 생각났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낯선 나라에서, 차례 음식도 없고 향도 없고 절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저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꺼지고 연락도 끊기고 배도 고프고 어머니 기일인데 차례도 못 지내면서 그냥 손을 모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모으는 순간 이상하게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이 그 방 안에서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5%가 됐습니다. 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진동이 왔습니다. 박씨였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 글자가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박씨가 오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뒤 문이 열렸습니다. 박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족은 제가 이미 안전한 곳에 뒀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48시간을 버텼는데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끄러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박씨가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어 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공관원이 보고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바꾸느라 연락이 이틀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박씨는 저한테 연락도 못하면서 가족 이동을 먼저 시켰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일에 혼자 손을 모으고 있는 동안 박씨는 제 가족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한국 요원에게 들었습니다. 박씨는 이미 3번 잡힐 뻔했다고 했습니다. 탈북민 12명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돈은 거의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는 국가를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당을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목숨을 지키고 제 가족을 지키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일을 한 사람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직위도 없는 박씨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동안 한 사람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마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착륙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 적이라고 배운 나라입니다. 평생 열등하고 가난하고 미제 꼭두각시라고 배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 땅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오히려 저한테 그걸 적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원이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몸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그 손에 의지해서 일어섰습니다. 그 손이 고마웠습니다. 왜 그렇게 고마운 건지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냥 고마웠습니다. 공항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밝았습니다. 이상할 만큼 밝았습니다. 평양공항과는 다른 밝기였습니다. 더 하얗고 균일한 빛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글자인데 이상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한글이 평양에서 보던 한글과 달랐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어디에도 지도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당표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안내문이었습니다. 출구 표시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아찔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래야 하는 건데 저는 그 원래를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국정원 안가로 이송됐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밥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살았다는 게 실감이 나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밥 한 그릇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날 저한테 너무 큰 것이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어른이,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밥 먹으면서 운다는 게.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비자금 장부, 숫자들, 수신처 계좌, 핵 외교 이면 협상, 숙청 명단. 하나씩 말할 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 체제의 일부였구나. 그게 아프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체제에 분노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분노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굴러가는 동안 저도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외화 배급을 받았고 관용차를 탔으며 특고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가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담당자가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돈의 일부로 살았습니다. 외화 배급, 관용차, 특고 아파트. 담당자는 아무 말도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 조용한 기록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뭐라고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이 기록만 하는 그 모습이. 맞습니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배정된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가 안전한 곳에 뒀다고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가 발동되면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 생각을 하면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분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게 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구조 자체가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구조를 만든 사람들 앞에서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다는 게 더 끔찍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네바 응급실이 떠올랐습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다 나을 때까지 여기 계셔도 됩니다. 국가가 사람을 지킨다는 감각 자체가 없었던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냥 공식 언어인데 그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같은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오늘은 소식이 오나? 박 씨는 지금 어디 있나? 가족은 살아있나? 그 생각들이 밥을 먹을 때도 조사실에 앉아 있을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왔다.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경계를 넘었습니다. 현재 이동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박 씨가 직접 국경까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직접 국경까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0대 남자가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며칠 뒤 가족이 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멈췄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광고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움직이는 화면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가까이서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20년 넘게 살아온 세상이 저랑 같았구나. 이 아이도 처음 보는 거구나. 그 웃음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멈췄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들. 아내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무서운 것도 같고 신기한 것도 같고 믿기 어려운 것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걸어오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직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세상이었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세상이었네요. 이 한마디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가난하다고 배웠습니다. 불행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있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편의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오더니 눈이 동그래진 채로 소리쳤습니다. 이 과자가 이 돈이에요? 이게 진짜 이 돈이에요?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기 편의점 또 있어요. 길 건너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난 채로 웃었습니다. 셋이 같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아들이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았습니다. 저도 안았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내가 우리 둘을 같이 안았습니다. 셋이 그렇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아내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말도 없이 사라진 남편한테 화도 안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운지 손이 차가운 채로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셋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5년 외교관으로 살면서 수십 개국 회의장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어떤 회의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복도에서 아들을 안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트에 혼자 갔습니다.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자, 음료수, 통조림, 세제, 샴푸.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이게 다 왔을까? 살 돈이 있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아무도 막지 않는 건가? 그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게 당연한 걸 신기해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게 당연해야 하는 세상인데 저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51해를 살았습니다.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도 검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검열 없이, 막는 사람 없이, 그냥.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화면 하나로 처형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아찔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있는 이 화면이 그 나라에서는 생과 사를 가르는 물건이라는 게.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된다는 것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밤에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다 나오면서 멈췄습니다. 진열대를 한참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또 한 번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왜 이게 없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돼요? 저는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다 해도 된다고. 아들이 창밖을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 사실 북한 싫었어요. 거기서는 말 못했는데. 아버지한테도 못했는데.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그 말을 품고 있었을까. 아버지한테도 못했다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당연해졌습니다. 24시간 편의점도, 인터넷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진열대도,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것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평양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 초상화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루를 시작하던 그 아침이. 그게 이제 낯설었습니다. 어느 게 더 낯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낯선 세상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한국에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위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겠구나. 저를 살리고 제 가족을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있겠구나. 저는 자리에 앉기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들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저도 그냥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뜨거웠습니다. 평생 저는 위에서 아래를 봤습니다. 외교관으로, 국장으로, 간부로. 고개를 숙인다는 건 굴복을 의미했습니다. 체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지도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고개들은 전부 두려워서 숙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박 씨에게 숙인 이 고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서 숙인 고개였습니다. 이 고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고개 숙임이었습니다. 아내가 박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마디를 하다가 멈추고 다시 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우리 넷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밥상이 제 평생 먹은 밥 중에 가장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밥이 특별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밥맛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름도 직위도 없는 박 씨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국가는 저를 죽이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51해가 걸렸습니다. 강연을 시작한 것은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비자금 장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제네바 병원 이야기, 복도를 걷던 20초 이야기, 저도 그 체제의 일부였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말하는 내내 목이 여러 번 메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철민이 죽으면서 저를 살렸고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저를 밀어줬으며 박 씨가 목숨을 걸고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목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것들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산가족이에요. 이북에 오빠가 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을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세상. 저도 그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이 할머니의 오빠는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용감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말도 없이 사라진 남편을 기다렸다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온 아내. 아직 무서운지 낯선 것들 앞에서 손이 차가워지는 아내. 그리고 그런 남편한테 지금 이 말을 해주는 아내. 저는 그런 사람 곁에서 살아왔는데 그걸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평생 체제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은 건 제네바 응급실 회복실 침대 위에서였습니다. 그 나라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과 함께.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강동철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병원 앞 계단에서 파랗게 변하던 꽃제비 아이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분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제가 겪은 것들을. 부끄럽더라도, 어렵더라도. 최철민은 죽으면서 저를 살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으로 저를 밀어줬습니다. 박 씨는 목숨을 걸고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목까지 살아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어머니 묘소 앞에 서고 싶습니다. 어머니 살았습니다. 사람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51살 가방 하나 들고 처음 밟은 대한민국 땅에서 그는 이제 진짜 자기 삶을 시작합니다. 늦은 출발이 아닙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